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은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제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부모님은 제 첫 부모님인 장인 장모님이에요. 사위인 제가 두 분을 마음 깊이 부모님이라고 여기며 살아온 건 두 분이 오랜 시간 제게 베풀어 주셨던 진심 어린 사랑과 운정 때문이죠. 이젠 되돌아갈 수 없는 그분들과의 소중했던 세월에 대해 어딘가에 이야기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제 부모님과는 별로 애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도 가기 전에 이혼을 하셨는데 이후 각각 지원을 한 뒤 저에겐 큰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아들인 전 아버지를 두 여동생은 어머니를 따라가게 됐는데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는 절 한 번 찾아오지도 않으셨죠. 아버지 또한 저를 할머니 댁에 맡겨놓고 새 인생을 살다 재혼을 해버렸고요. 그래도 절 불쌍히 여겼던 할머니 덕에 저는 무사히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제 나이 20대 초반에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란 사람은 제게 이러더군요. 넌 이제 다 컸잖아. 나한텐 이미 새 가정이 있으니 이제 와서 다 큰 날 굳이 챙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지? 그렇게 저는 부모가 살아있는데도 가족이 없는 사람처럼 혼자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러다 나이 35엔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는 아버지의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았죠. 그래도 부모이니 소식은 알린 채게 아버지 또한 자신을 귀찮게 만들지 말라고 말하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전 별로 근사한 어른으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가엾게 여기고 사랑으로 안아줘 고마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저는 제 인생을 바꿔준 소중한 은인들, 바로 장인 장모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물론 제가 그리 싸가지가 있는 인간은 아니었기에 결혼 초엔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2년이 됐던 해 제 인생은 급변하기 시작했죠. 저희 큰아들이 태어난 지 100일이 조금 지났던 때 제가 하던 프랜차이즈 요식업 사업이 폭삭 망하면서 말입니다. 여보, 우리 이러고 있지 말고 우리 친정 부모님 댁에 잠깐이라도 들어가서 신세 지자. 그럼 당장 나갈 월세라도 아낄 수 있잖아. 뭐 어떻게 장인 장모님이랑 같이 살아. 불편하게 절대 못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당장 잔뜩 쌓인 대출금 갚으려고 이 집도 내놓은 상태고 이제 막 태어난 애도 키워야 하는데 월세라도 서울 반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우리 돈 없어. 제발 현실을 봐. 당시 아내는 직장을 다니다 아이를 낳으며 퇴사한 상태였어요. 당시 철없고 이기적이었던 전 가족보단 저 하나의 자존심과 불편함만 생각하며 아내 그 제안을 거절했죠. 저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혼자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집 알아보러 왔는데요. 19세 살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월세집이요. 1,000만 원이요. 보증금이 약하면 월세가 좀 높아지는 거 아시죠? 방 1개짜리 매물도 괜찮으신 거예요? 아니요. 적어도 2개는 돼야죠. 사람이 셋인데 그럼 한 달에 기본적으로 100은 그냥 넘어가죠. 네, 그렇게 비싸다고요? 아, 그냥 다른 데 갈게요. 여기 앉아 사기꾼 집단이네. 아무리 부동산을 돌아다녀도 제가 원하는 넓이와 가격의 월세 집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도 모르는 철부지가 자존심만 부여된 거죠. 그리고 얼마 뒤 장인 장모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더군요. 곽서방 요새 집 알아보느라 고생하고 다닌다며 내 장인어른 요새 반값이 미쳐 돌아가네요. 이 나라가 문제예요. 나라가.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자네 처제도 시집 갔으니 원래 우리 유진이가 쓰던 방의 둘째 방까지 방이 2개나 비어. 두 분은 제게 합가를 직접 권하기 위해 저희 집에 오셨던 겁니다. 그 상황이 그냥 짜증났던 전 툴툴대며 싸가지 밥 말아먹은 대답을 했어요. 그래도 장인 장모님하고 사는 건 제가 좀 불편해서요. 여보, 괜찮다. 괜히 각서방한테 화내지 말 거라 불편해하는 마음 난 다 이해하니까. 자네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뭔가? 아니, 적어도 집에 있을 땐 편해하잖아요. 그런데 두 분하고 같이 살면 옷도 편하게 못 입고 두 분 깰까 봐 술 먹고 밤늦게 들어가기도 눈치 보일 거 아니에요? 개인 사생활이 없어지는 거 저는 싫습니다. 다 이해해 주겠네? 자네가 술 먹고 사고만 안 치고 들어오면 그걸로 나랑 집사람은 괜찮어.
2시에 들어오든 3시에 들어오든 편하게 들어오고 오디야. 자네가 우통을 까고 다닌다고 한들 뭐 어떤가 가족인데 어차피 우린 둘 다 살림의 도 같은 사람들이니 밥도 설거지도 청소 빨래도 다 해줌세. 그러니까 꽤나 월세 내버리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 정말이시죠? 저 그럼 진짜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저는 그렇게 결혼한 지 2년 뒤부터 처가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머리를 한 대 쥐어 박아주고 싶을 정도로 뻔뻔하고 철없는 놈이 바로 저였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두 분의 깊은 뜻을 몰랐어요. 장인 장모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돈을 모으길 바라는 마음에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그렇게 저를 설득하러 와주셨던 겁니다. 집을 팔고 처가에 들어가며 저는 대부분의 빚을 갚고 직장도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전철이 들지 않은 상태였죠. 두 분이 보는 앞에서 소파에 드러누워 엉덩이를 벅벅 긁고 술 먹고 새벽에 들어와 거실에서 엎어져 자고 장모님이 차려주신 밥만 쓱 먹고 설거지 한 번을 하지 않았어요. 여보,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편하게 살라고 하셨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좀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장인 장모님이 편하게 살라고 하셨잖아. 안 그래요, 장모님? 그래, 우린 괜찮은데 넌 왜 각서방한테 그러니 안 해본 일 새로 시작하느라 보통 고단한 게 아닐 텐데 집에선 좀 편하게 지내게 내버려둬라. 우리 사위 과일 깎아줄까? 아유, 좋죠, 장모님. 처음엔 좀 불편했지만 철부지였던 전 정말 처가가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산책이 뭘 해도 괜찮다며 어화등등 해주시는 두 분의 태도가 신기하면서도 내심 포근하게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정말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사니 불편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 상황에 제게 늘 잔소리를 하던 아내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없는 놈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그런 절 내다버리지 않고 오히려 올바르게 바꿔주려고 노력한 고마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장모님도 장모님이지만 제 마음에 가장 큰 울림을 주신 분은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술을 먹고 밤 11시가 지나서 휘청거리며 서가에 있던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거의 다 왔을 무렵 고등학생인지 20대 초반인지 모를 웬 젊은 남자 둘이 제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어이 아저씨, 방금 내 어깨 치고 갔죠? 시비 거는 거예요. 얼른 사과하세요. 내가 안 쳤어. 이것들아. 아닌데 난 아팠는데. 이 아저씨 안 되겠네. 어디 혼 좀 나볼래요? 뭐야? 어디 어린 놈의 새끼들이 어른한테 시비질이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저는 화가 나서 그놈들에게 훈수를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헉소리와 함께 눈앞에 별이 보이더군요. 그놈들은 술에 취한 절 마구잡이로 두들겨 패기 시작한 거예요. 시위 아저씨가 나이 처먹고 술 처먹었으면 얌전히 집에나 있을 것이지. 야, 오늘 아주 본때를 보여주자. 저는 바닥에 엎어져 사정없이 발길질을 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그런절 와락 안고 감싸지 않겠어요? 때문에 눈. 주먹과 발길질은 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고스란히 받아내게 됐어요. 이 놈들이 이게 무슨 짓이야? 그만두지 못해 확 써봐. 괜찮어. 그 사람은 바로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를 보호해 주시더군요. 그리곤 그 놈들에게 마구 소리치셨죠. 얼른 꺼지라고. 이놈들아, 내가 니들 경찰에 다 신고했어. 뭐야 이 늙은이 또 에이 재수 없어. 야, 가자. 결국 그놈들은 장인어른의 말에 꽁무니를 빼더군요. 그 뒤 장인어른은 자신의 몸보다 저를 먼저 챙기셨죠. 과학 써봐. 괜찮나? 안. 괜찮아요. 그래도 장인어른 덕에 살았어요. 장인어른은 대체 어떻게 알고 나오신 거예요? 경찰에 또 언제 신고하셨고요? 담배 피우러 나왔다가 차 내봤지? 신고는 무슨 자네를 보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져서 해뜸 달려오기부터 했는데 신고할 새가 어디 있었겠나. 휴대폰도 집에 두고 왔고 말이야. 우리 얼른 병원부터 가세. 우린 그렇게 함께 응급실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제 몸만 생각했지? 장인어른은 괜찮으신 줄 알았어요.
계속 제 걱정만 하며 어디 아프다는 말이 없으셨거든요. 하지만 검사 결과 단순 타박상이던 저에 비해 장인어른은 한쪽 팔에 깁스까지 해야 할 만큼 다치셨더군요. 저는 울먹이면서 물었어요. 자기너를 몸이 이 지경이 되셨는데도 제 걱정만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연세도 많으신 분이 겁도 없이 왜 거기에 뛰어드셨어요? 그럼 우리 귀한 사이가 맞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나? 자식은 부모가 지켜줘야지. 난 또 그런 일이 생겨도 다른 생각할 겨를 없이 분명 오늘처럼 행동했을 걸세. 전 그동안 장인어른께 맨날 버릇없는 모습만 보였는데 들어온 절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제가 장인어른뿐 아니라 장모님께도 조금씩 자식으로서 예의를 갖추고 마음을 열어 변화하기 시작한 게 말이죠. 점점 두 분이 제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면서 오히려 두 분께 함부로 행동하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뒤 또 한 번 장인어른께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화학 써봐. 괜찮어 그러게 조심 좀 하지? 어쩌다 그런 큰 사고가 났어. 차는 거의 반이 찌그러졌다며. 괜찮아요. 제 차가 경차이기도 했고 워낙 낡았잖아요. 그래서 사고 난 거에 비해 많이 부서진 것 같아요. 그대로 폐차해야죠. 뭐 그래도 차가 그 지경이었는데 저는 이만하길 천만다행이에요. 어느 날 전 꽤 큰 교통사고를 겪고 한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왔던 사람은 당시 둘째를 임신하고 있던 아내도 약속이 있어 외출 중이셨던 장모님도 아닌 장인어른이었죠. 물론 얼마 뒤 두 사람도 모두 놀라 달려오긴 했지만 그렇게 제 일이라면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달려와 주시던 분이 바로 장인어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퇴원을 한 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이게 웬 차예요? 장인어른 내 깜짝 선물일세. 차 내 거야? 장인어른은 차를 폐차시킨 저를 위해 저 몰래 차를 뽑아 오셨던 겁니다. 아내와 장모님 또한 놀란 저를 보며 신이 난 듯 웃고 있었죠. 장인어른은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저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 차보다 크고 튼튼한 차로 골랐네.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래야 다음에 또 사고가 났을 때 자네가 무사할 게 아닌가. 물론 나도 부자는 아니라 새 차로는 못 뽑아왔네. 그래도 물어 믿을 만한 곳에서 산 상태 좋은 중고차니까 앞으로 잘 타고 다녀. 아니 장인어른 저는 자식도 아니고 고작 장인 장모님 속만 썩이는 못난 421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저한테 잘 해주세요? 난 자네가 꼭 내 아픈 손가락처럼 느껴지는 자식 같네. 우리 둘째 쌓인 미안한 말이지만 철없어 보여도 속에 아픔이 많은 자네한테 자꾸 마음이 가난 사실은 부모의 정에 굶주려 보이는 자늘 부모로서 따뜻하게 감싸주고 안아주고 싶다네. 장인어른은 그렇게 말하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뒤에 서 계시던 장모님도 다가와 함께 절 안아주며 우리 아들은 등치만 크지 참 눈물이 많아 하고 말해주셨죠. 두 분의 큰 사랑에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그 뒤로 한동안 뒤에서 함께 눈물 짓던 아내는 저를 보고 등시만큼 울보라고 놀리곤 했답니다. 그렇게 두 분의 애정과 온정을 받으며 저는 서서히 남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해 갔습니다. 사랑을 듬뿍 받으니 저 또한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갔던 거죠. 그렇게 장인 장모님은 철부지였던 절 사람답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저는 아내와 두 아들을 건사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껴서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은 뒤에도 저는 분가를 하지 않았어요. 곽서방 오늘 일 끝나면 탁구 치러 가기로 한 거 아니졌지? 오늘도 지는 사람이 보쌈에 소주 사는 거네. 취 장인어른이 매번 일부러 저한테 져주시는 거 다 알아요? 그래도 저 장인어른이 져주셔서가 아니라 실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오늘도 한번 두고 보세요. 늘 저와 탁구도 치고 낚시도 다니며 함께 시간을 보내던 장인어른과 퇴근하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던 장모님이 계신 처가를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내도 오래도록 부모님 곁에서 살 수 있어 참 좋다고 말했었고요. 아빠랑 당신은 무슨 전생에 헤어진 부모 자식 관계였던 것처럼
진짜 지겹게도 붙어 다닌다. 우리 아빠가 그렇게 좋아? 그럼 난 친구들 만나는 것보다 장인어른이랑 노는 게 제일 즐거워. 아내가 헛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할 만큼 저는 장인어른과 친부자지간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로 지냈습니다. 장모님도 친어머니처럼 오시며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정말 즐거운 세월을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처가에 들어가서 산지 6년 결혼한 지 8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우리에겐 크나큰 불행이 찾아오더군요.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두 가지가 말이죠. 곽서방 일하는데 전화해서 미안하네. 혹시 자네 장모나 우리 딸이 현관 비밀번호 바꿨나? 네, 아니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원래 비밀번호 쳐보셨어요, 그럼? 당연히 쳐봤지. 4578의 별 아닌가? 무슨 소리세요? 그건 2년 전 비밀번호고 다른 걸로 바꾼 지 오래됐잖아요. 곽서방 이번 주말에 자네 처제 집에 우리 다 같이 잠깐 놀러 갔다 오는 거 어떤가? 우리 손이어도 보고 싶고 겸사겸사 그 근처로 여행도 갈 겸 말이야. 처제네 2주 전에 서울 놀러 와서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갔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리고 서재네 시어머니가 아프시다고 시댁이랑 합가해서 산 지가 벌써 몇 달째인데 어떻게 거길 놀러 가요? 둘째가 이상하다. 왜 난 기억이 안 나지? 한 번째 불행은 바로 장인어른의 이상 증세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어쩌다 집에 오는 길을 헷갈리시거나 방금 전 일을 깜빡깜빡하시고 과거의 기억을 마치 지금의 기억처럼 이야기하곤 하시더군요. 결국 검사 결과 장인어른은 치매 판정을 받으셨죠.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고 병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장인어른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치매라는 무서운 병명에 가족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장인어른 말도 없이 어디 가셨어요? 아, 나 잠깐 여기 시장 쪽에 친구들 좀 만나러 왔네. 그럼 문자라도 남기고 가셨어야죠. 걱정했잖아요. 저 진짜 장인어른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불안해서 미치겠어요? 언제 오세요? 아니다. 시장 쪽이시라고요. 제가 아예 그쪽으로 모시러 갈게요. 알았네. 알았어. 내 친구 놈들이 안 그래도 내가 자네 자랑하도 했더니만 자네가 궁금하다고 난리였는데 오늘 자랑 좀 해야겠구만. 그래도 장인어른은 평소 약도 잘 드시고 관리를 잘 하셨기에 증세가 더 심해지진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치매 판정을 받으신 지 몇 달 뒤 제가 결혼한 지 9년이 되더니 이번엔 두 번째 불행이 찾아오더군요. 당신 목소리가 요새 많이 쉬었다. 게다가 요새 목에도 계속 이물감이 느껴진다고 하지 않았어. 아무래도 그냥 식도염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큰 검사 한번 받아보자고. 아내는 그로부터 몇 달 전 병원에서 식도염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내시경을 하고서도 식도염이니 약을 잘 먹으면 된다는 내과 의사의 말을 믿었었죠. 하지만 자꾸만 아내 컨디션은 저조해져 갔고 나중엔 목이 쉬고 자꾸 이물감이 심하게 든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결국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아내는 식도암 3기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종양 크기도 크고 전이도 많이 됐다며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죠. 아내는 수술 불가 상태라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투병 중인 아내도 아내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슬픔 때문에 아주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특히 장인어른은 자신과 딸에게 차례로 들이닥친 불행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 때문인지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던 치매기도 조금씩 심해지기 시작하시더군요. 또 그 강했던 분이 자꾸만 어린애처럼 약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어요. 유진아, 이 아빠 너 없으면 못 산다 못 살아. 제발 살아다오. 너 가면 이 아빠도 따라갈 거다. 여보 이래. 당신이 이러면 우리 유진이 갔으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장인어른은 아내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어린애처럼 애원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와 장모님은 오열을 하며 그런 장인어른을 말렸죠. 아내와 당시 문병을 와 있던 처제 부부는 망연자실한 눈물만 흘렸어요. 그렇게 아내? 투병을 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장인어른은 멍하니 눈물을 흘리며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네 우리 유진이 죽으면 자네도 손주들이랑 같이 날 떠날 거지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인어른 바로 화학 서방난 유진이도 가고 자네랑 손주들마저 가버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네. 집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치료받고 있는데 죽긴 왜 죽어요? 집사람 꼭 나을 거니까 그런 말씀 아세요? 늘 든든히 저를 지켜주시던 장인어른은 어느새 몸도 마음도 약해지기만 하던 노인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어느새 연세 또한 7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으셨으니까요.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파 장인어른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죠. 장인어른이 자꾸만 어린아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짓말이죠? 선생님,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저희 아내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치료받았잖아요. 저희 애들도 아직 9살, 7살로 한참 어린데 이렇게 엄마를 보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내는 모두의 응원이 무색하게도 결국 마지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암이 아내의 기도까지 침범한 상태에서 폐렴까지 와 결국 치료를 종료하고 호스피스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거든요. 아내는 마지막을 준비하려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한 날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짐을 서랍에 정리해 넣던 책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나 투병하는 내내 사실 진짜 죽을까 봐 너무 무서웠거든. 그런데 막상 내가 진짜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네.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우리 애들은 또 불쌍해서 어떻게 여보, 난 당신 만나서 결혼하면서 드디어 온전한 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야. 못났던 날 이해하고 감싸주던 당신을 만나서 우리 애들도 낳고 부모가 없는 듯 살았던 내게 부모님이 되어주신 장인 장모님도 만났으니까 그런 나한테 당신이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조차 없어. 나도 그래? 나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당신을 만난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당신, 애들 곁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보, 우리 지금부터 천천히 이별을 연습해보자. 나 떠날 때까지 아주 열심히 이별하고 그 뒤엔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 우리 애들을 위해서 더 멋지게 살아줘 여보. 여보, 우리 부모님 진심을 알아주고 두 분에게 더없이 든든한 사위이자 아들이 돼줘서 진심으로 고마웠어. 당신 덕분에 죽기 전에 부모님께 듬뿍 효도하고 갈 수 있었어. 아내는 얼마 뒤 약 1년여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약해지셨던 장인어른은 장례식장에서 목 놓아 울다 쓰러져 응급실까지 실려가셔야 했죠. 저는 어린 아들들을 끌어안고 아내의 영정사진을 보며 다짐했어요. 여보, 당신 말대로 나 우리 애들을 위해서 더 힘내서 살게. 장인어른처럼 나도 자식들에게 더 멋지고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할 거야.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제가 처가를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두 분의 사위였지만 그와 동시에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존재라고 당연히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쯤 지난 뒤부터 장인어른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욕을 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기 시작하더군요. 너 이제 그만 내 집에서 나가. 우리 딸도 죽은 마당에 언제까지 내 집에서 빌부터 살 작정이야? 너 더 이상 내 사위도 아니잖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 장인 어른 왜 이러세요? 저더러 집을 두고 어딜 가라고요? 그래요 여보, 왜 갑자기 곽서방한테 그래? 당신 몰라서 물어. 저 놈이 바로 내 딸을 잡아먹은 거야? 부모한테 버림받고 쫄딱 망하기까지 한 놈 내가 우리 딸 생각해서 받아줬더니 저 놈이 내 딸을 잡아먹은 거라고. 저 놈이 제 소음 붙은 불행인 내 딸한테 옮겨간 거야? 1달 동안 아무 말 않고 기다려줬으면 알아서 나갔어야지. 내 딸 잡아먹은 주제 왜 계속 내 집에 붙어 있어. 너 나가. 내가 아주 너만 보면 우리 딸 생각나서 악몽까지 꾸어 나가란 말이야. 장인어른, 혹시 심해진 치매 때문에 이러는 거세요? 우선 약 좀 드세요. 네. 장인어른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겐 큰 상처였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말이 진심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뿐도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때문에 이건 치매 때문이라고 믿고 그 모진 욕설과 악담을 꿋꿋이 견뎌냈죠. 아늘 잃은 마당에 장인 장모님과까지 헤어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 장모님은 서글픈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네, 우선 직구해서 애들이랑 나아가 살게 일대론 다들 제정신으로 못 살겠네. 자네 장인 치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 거 알지 않나? 자네한테 그런 모진 말을 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눈에 총기가 있지 않은가? 싫습니다. 정모니까지 왜 이러세요만. 자네만 생각하지 말고 애들을 생각하게. 아직 어린애들이 매일 이런 소란을 보고 들으면서 뭘 배우겠나? 게다가 자네 애들 좀 봐. 자네 장인이 저럴 때마다 애들이 저렇게 벌벌 떨고 있지 않은가? 애들을 위해서도 그냥 우리 분가하는 게 좋겠네. 어차피 나아가 산다고. 우리가 평생 안 보고 살 것도 아니지 않나? 곽서반 자네 장인이 딸을 잃은 슬픔 때문에 못 진소리를 하고 있지만 자네 장인도 나도 잔을 진심으로 아꼈던 건 변함없는 사실이네. 그리고 앞으로도 난 항상 자네 편이야. 장모님의 말에 그제야 정말로 덜덜 떨고 있던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 상처와 아픔아 신경 쓰느라 험악해지던 어른들의 분위기에 두려움에 떨던 아이들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그렇게 전 그동안 두 분 덕에 모은 돈과 아내의 보험금을 더해 아이들과 집, 살 집을 구하게 됐어요. 이렇게 아내가 죽은 지 이달 뒤 이사를 하던 날 장인어른은 저와 애들이 나갈 때까지 베란다만 보고 앉아 계시더군요. 얘들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드려야지. 저 장인어른, 저희 이만 가보겠습니다. 악할 거면 그냥 가면 되지 끝까지 왜 이렇게 부산스럽게 굴어 사람 귀찮게 섞어져 이놈아. 장인어른은 인사를 하던 우리를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전 알 수 있었어요. 모질게 말씀하던 장인어른의 목소린 분명 울먹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장인어른이 앞으로의 제 인생을 위해 모질게 저를 끊어내시는 거라고 생각했죠. 이 할미 없이도 잘 지내야 한다. 우리 강아지들 확 써봐. 혼자서 일하랴 애들 키우랴. 힘들겠지만 자넨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걸세. 네 장모님 저 꼭 잘 해낼게요. 잘. 그동안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연락드릴게요. 장모님은 저 아이들을 안아주며 이별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아이들과 전체 직장 근처의 집에서 전과 다른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9살이던 큰애를 전학시키고 7살 둘째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집을 하나 둘 정리해가며 직장까지 다니다 보니 2달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장모님이 제 연락을 받지 않으시더군요. 처음엔 나중에 전화하시겠지 했는데 돌아오는 전화도 없고 제 문자에 답장도 없으시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전화 걸어본 장인어른도 마찬가지였죠. 마침 그쯤이 장인어른의 생신이기도 해서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처가로 찾아갔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집에 계세요. 저 각서방이에요. 그리고 그날 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곤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누구세요? 이 집 저희 장인 장모님 집 아닌가요? 이상하다. 맞는데 전에 살던 그분들 찾아오셨구나. 그분들 집 금매로 내놓고 이사 가셨어요. 저희 가족 여기로 이사 온 지 3주쯤 됐고요. 처가에서 저를 맞은 사람은 생파 모르는 웬 아주머니더군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장인 장모님이 저 모르게 이사 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해주셨죠. 처제 잘 지냈어 다름이 아니고 나 오늘 장인 장모님 댁을 찾아갔더니 두 분 이사 가셨더라. 처제 딸이니까 두 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알지? 대체 왜 내 연락은 받지도 않고 그냥 떠나버리신 거야? 두 분 지금 어디 계셔? 죄송해요. 형부 근데 저 말씀 못 드려요? 그냥 두 분 어디 계신지 모른 채로 형부 인생 사세요. 엄마 아빠가 형부를 보고 싶지 않아 하세요? 어떻게? 그래 장인 어른 지금 치매도 있으신데 적어도 어디 사시는진 알아야 내가 가끔 찾아뵙고 챙겨드리기라도 할 거 아니야. 저랑 저희 남편이 챙겨드리면 돼요. 그리고 안 그래도 아빠 건강 위한다고 두 분 공기 좋은 시골에 집 구해서 내려가셨어요. 아빠 다닐 병원도 사시는 곳에서 멀지 않고요.
그러니까 형부 이제 그만 죽은 언니처럼 저희 부모님도 형부 인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장인 장모님은 제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발. 어디 계신지만 알려달라고 문자를 남겨도 묵묵부답이었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려고 연락한 처제도 제게 두 분이 계신 곳을 알려주지 않더군요. 처제 사는 곳까지 찾아가 울며 애원해봤지만 서재 또한 울며 저를 밀어낼 뿐이었어요. 대체 두 분이 왜 이렇게까지 절 밀어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를 위해 이러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저를 원망하던 장인어른의 말씀이 진심이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죠. 저는 그렇게 아내를 잃은 해 겨우 만난 진정한 제 부모님까지 잃게 되었어요. 그렇게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전 계속해서 처제에게 전화라고 받지 않은 장인 장모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보았죠. 두 분의 생신이나 아내의 길명절엔 답장이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두 분께 문자도 남기곤 했어요. 장모님 이번에 우리 둘째가 학교에 입학했어요. 입학식 사진도 함께 보립니다. 클수록 둘째가 집사람을 많이 닮아가지요. 두 분이 보셨으면 분명 좋아했을 텐데 두 분 모두 너무 보고 싶습니다. 장인어른 매년 장인어른 생신마다 제가 미역국을 끓여드렸었는데 올해는 장모님이 끓여주신 미역국을 드시고 계시나요? 장인어른 두 분이 그렇게 떠나신 후로 저는 더 이상 장인어른과 하던 탁구와 낚신 쳐다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제발 답장이라도 한 번만 주세요. 그나마 다행인 건 처제를 통해 두 분이 잘 계시다는 대답 정도는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분이 떠난 지 2년이 지났던 어느 날 저는 그토록 기다리던 연락을 받게 됐어요. 곽서방 잘 지냈나 장모님 대체 이게 얼마 만이에요? 그동안 왜 제 연락을 안 받으셨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아픈 데는 없으세요? 장인어른 치매는 괜찮으신 거예요? 지금 대체 어디 계세요? 네. 미안하네 걱정 많이 했지? 우린 잘 지내고 있어. 저 박서방 내가 주소 하나 보내줄 테니까 혹시 우리 있는 곳으로 좀 와줄 수 있겠나? 자네 장인이 자네가 많이 보고 싶은가 봐. 장인어른이요 어딘데요? 당연하죠.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이라도 내일 당장 저 달려갈게요. 장모님은 제 물음에 뭉뚱그려 대답하며 서울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지방의 주소를 하나 보내주시더군요. 두 분이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저는 다음날 곧장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이들 학교에도 양일 구한 뒤 아이들까지 데리고 두 분이 계신 곳으로 향했어요. 차를 달리는 시간 동안 드디어 두 분을 뵐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장모님 각서 막 보고 싶었네. 자네를 보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 장모님이 주소를 보내주신 곳은 한 요양원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제 연락을 받고 우리를 마중 나와 계시더군요. 저는 주차를 하자마자 눈물이 터져 달려가서 장모님을 와라 끌어안았어요. 장모님 또한 왈칵 눈물을 터뜨리며 저를 안아준 뒤 우리 강아지들 하며 저희 아이들 또한 꽉 끌어안아 주셨죠. 그리고 장모님을 따라 한 병실로 올라간 전 충격적인 광경에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장인어른,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한 장의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있던 장인어른은 2년 사이 몰라보게 야위셨더군요. 언뜻 보기에도 최소 15kg는 빠지신 것 같았죠. 너무 앙상해지신 장인어른의 모습에 저뿐 아니라 아이들까지 놀라 울먹거리더군요. 들었는데 더 저를 가슴 아프게 했던 건 놀라거나 반가워하긴커녕 초점 없는 눈으로 우리를 보며 내뱉은 장인어른의 말이었습니다. 누구시오 여보 우리 큰 사위랑 손주들이에요. 얼른 반갑게 인사해줘요. 사위랑 손주 누구 사위랑 손주라고 아이고 젊은이 참 누구 사인지 몰라도 참 듬직하게 생겼구만. 그 집장인이 참 든든하겠어? 장모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고작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장인어른 치매가 이렇게 심해지신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신 거예요? 장인어른은 우리를 알아보지도 못하시더군요. 놀란 아이들을 달래며 병실 의자에 앉힌 장모님은 저에게도 앉으라고 권하며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서글픈 진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네랑 애들이 이사 가고 나서 급속도로 심해지기 시작했네. 2년 전에 왜 차내 장인이 자네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지 몰랐지? 우리가 왜 자네 모르게 떠났었는지도 말이야. 그 이야기 이젠 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네. 장모님은 또다시 제게 그런데 누구시오 하고 묻던 장인어른의 얼굴을 보며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듣게 된 두 분의 이야긴 제 눈물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었죠. 자네도 알지? 유진이 암투병하면서 마음고생 심했던 자네 장인 치매도 같이 심해졌던 거 말이야. 그런데 유진이가 결국 세상을 떠난 이 자식 사랑이 지극했던 자네 장인한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고 충격적이었던 모양이야. 이건 나도 나중에 알게 된 걸세. 그 정신적 충격이 자네 장인의 치매에 톡이 되었던 게지 우리. 영감의 치매는 유진이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 낭떠러지 탈리고 있던 게야. 하지만 전 같이 살면서도 전혀 몰랐어요. 자네. 출근하느라 새벽같이 나와서 저녁 늦게야 들어오곤 했지 않나 일이. 바빠서 더욱 말이야. 자네, 장인이 정신을 놓을 땐 애들 학교랑 어린이집 가고 주로 나랑 둘이 있던 때였어 혹시? 애들이 보고 있을 때면 놀라서 내가 얼른 애들을 방으로 들여보내곤 했지? 그래서 아마 애들도 잘 몰랐을 게야. 장인어른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갑자기 방에서 혼자 소리 지르거나 벽을 쿵쿵 두들기고 어떨 땐 제 아내를 마구 찾으셨다는군요. 유진아 너 방에 있냐? 커피 좀 한 잔 더 봐라 유진아 여보 갑자기 유진이 왜 찾아요? 우리 유진이 죽었잖아요. 이제 유진이 우리 옆에 없어요? 이 노망난 할망구가 무슨 소리야? 멀쩡히 살아있는 딸을 왜 죽었다고 해? 유진아 0.00이 좀 와보라니까. 장모님은 딸을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장인어른의 모습까지 보니 너무 고통스러우셨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당신 점점 치매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하고 말을 해주셨다는군요. 하지만 아내 일은 슬픔에 정신없던 제겐 차마 아무 말도 못하셨다고 했죠. 자, 내 장인이 이러다 우리 사회한테 침만되는 장인이 되면 어쩌나 하고 많이 속상해하고 고민했네. 그러다 한 번은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다기에 내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줬어. 자네 장인은 영상 속 자기 모습을 보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네. 그리고 며칠 뒤에 갑자기 자네한테 욕설을 하며 집을 나가라고 하기 시작한 거야. 나도 어리둥절했는데 자네 장인이 자네 몰래 나한테 울면서 이렇게 말했네. 여보 난 우리 곽서방에게 짐 따윈 절대 되고 싶지 않아. 우리 딸을 잃은 슬픔만 해도 곽서방이 감당하기 끔찍한 고통이었을 텐데 친자식도 하기 힘들다는 치매 환자 수발을 어떻게 들게 만들겠어? 게다가 내가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박서방이나 우리 손주들한테 혹시나 사고라도 치면 어떻게 다치게 하거나 안 좋은 모습이라도 보이면 어쩌냔 말이야. 여보 난 부모한테도 상처받고 아내까지 이런 각서 방 마음에 터는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더 심해지기 전에 곽서방하고 우리 손주들 내보내고 우리도 떠나세 이게 곽서방을 위한 일이야. 하고 말이지. 그래서 내 결국 찬을 내보내고 칩이 팔리자마자 이곳으로 내려온 거란의 잔을 더 늦기 전에 보낸 게 다행이었지. 자네랑 애들이 나가자마자 긴장이 풀렸는지 자네 장인 치매는 고삐 풀린 것처럼 더 심해졌거든. 몇 번이나 경비 아저씨에게 연락을 받고 맨발로 돌아다니던 자네 장인을 데려온 적도 있었으니 말이야. 계속 소리를 질러대서 옆집에서 몇 번이나 항의도 받았어. 그래서 하고 많은 곳 중에 떠날 곳으로 이렇게 조용한 시골을 택했던 게야. 서 양반이 맨발로 돌아다녀도 아무도 놀라지 않고 소리 질러도 피해보는 사람이 적은 이곳 말일세. 장인어른과 시골로 내려온 뒤 장모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 분과 처제에게 연락하던 제 생각에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는군요. 가끔. 제정신으로 돌아왔던 장인어른도 마찬가지셨다고 해요. 그러다 장인어른이 대소변도 잘 가리기 힘들어 하실 정도로 치매가 심해지자 장모님 혼자 감당이 안 돼 장인어른을 집 근처 요양원으로 모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편찮으신 시어머님 모시고 있어 두 분을 모시지 못하던 첫째 또한 눈물로 장인어른의 요양원행을 권유했다고 했죠. 그럼 장인어른은 지금 아예 아무도 못 알아보신 거예요?
원랜 좋았다가 했는데 이젠 아무도 못 알아봐. 그래서 내가 이제야 자네에게 연락을 한 걸세. 자네를 끔찍이 보고 싶어 하면서도 끝까지 자네를 위해 연락하지 않았던 자네 장인에게 이제야 자네 보여줄 수 있게 됐으니 말이야.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자네 장인은 자네와 우리 손주들 알아볼 수는 없지만 말일세. 곽서방 나랑 자네 장인이 꼭 우리 아들처럼 굴었던 잔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정말로 보고 싶었네. 우리 둘째 딸한테 자네도 우리 손주들도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으며 위안을 삼았었어. 슬픈 진실을 모두 듣고 나서도 저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치매에 걸려 기억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오직 저만 걱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런 모진 말들을 내뱉으셨던 거죠. 저는 잡힌 자신의 손을 빼내려고 애쓰는 장인어른의 손을 놓지 않고 흐느끼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제가 처음에 잘못했던 일로 두 분께 얼마나 죄송해하며 살았는지 아시죠? 그런데 그런절 이렇게 끝까지 불효자 만드시기 있어요. 지금의 절 있게 한 게 바로 두 분인데 왜 저한테 그 은혜 갚을 길을 안 주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아세요? 죄송해요. 장인어른, 두 분이 아무리 절 내치셨어도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두 분을 찾아냈어야 했어요.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절 좀 알아봐 주세요. 왜 울어? 젊은이 아유, 나도 사이가 둘있는데 우리 큰 사이가 덩치만 컸지 그렇게 울보이야? 내가 그놈을 보면 가슴이 아파서 가끔 몰래 눈물까지 지어 자네 보니 꼬불이 큰 사이 같아서 안쓰럽구먼. 울지 말게나.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장인어른의 기억 속엔 저라는 존재가 남아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장인어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참 동안 통곡에 가까운 우열을 해야 했죠. 이후 저는 장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서울의 요양원으로 장인어른 또한 모시려고 했지만 장모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더군요. 평생 시끄러운 도시에 살다가 이곳으로 오니 내 마음이 참 편해졌네. 난 여기서 이제 지금처럼 텃밭 가꾸고 살면서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싶어. 가끔 자네랑 우리 둘째네가 찾아오는 걸로도 충분히 만족해. 그리고 자네 장인 요양원도 여기가 좋아. 조금 외진 곳에 있긴 해도 요양원 관계자들이 전부 친절하거든. 나도 이 지역 사는 친구들 몇몇에게 물어 여기 온 거야. 때문에 저는 그날 이후 매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끔은 아이들을 애들의 친구 집에 보내고 혼자라도 장인어른의 요양원을 찾아가고 있답니다. 어떨 땐 요양원에서 멀지 않은 장모님 댁으로 가 그토록 그리웠던 장모님이 차려주시던 집밥을 먹기도 했죠. 남들은 어릴 적 엄마가 차려주는 밥맛을 그렇게 그리워하며 산다는데 저에겐 두 분과 살던 시절 장모님께서 차려주시던 밥이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렇게 산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장인어른은 여전히 절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뉘슈 장인어른은 저만 보면 그 말씀밖에 못하세요. 저예요. 각서방 화학 서방 이름이 곽서방이요 하뇨. 제 이름은 곽정길입니다. 장인어른 그 이름이 참 정감이 꿈은 성취도 좋은 게 듬직해 보여서 아주 마음에 들어. 장인어른이 절 볼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은 누구냐는 말과 아주 듬직해 보인다는 두 가지 말이랍니다. 마치 제가 결혼 전 두 분께 첫 인사를 갔던 날 하셨던 그 말처럼 말이죠. 저는 그럴 때마다 씁쓸히 웃으며 속으로 장인어른께 이렇게 이야기하곤 해요. 덩치만 컸지 속은 텅 비었던 제 속을 꽉꽉 채워주시고 진정으로 듬직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 분은 바로 장인어른이십니다. 장인어른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어린아이 같아지시곤 합니다. 얼마 전 장인어른의 생신 때 저와 아이들은 처제부부와 조카 그리고 장인 장모님까지 다 같이 장인어른 병실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사진을 찍혔던 장인어른의 해맑은 웃음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참 뭉클해지더라고요. 웃음은 분명 어린아이인데 테마가 건만 그와 반대로 장인어른의 겉모습은 마르고 노쇠한 노인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저를 아주 커다란 마음으로 품어주신 장인어른과 마찬가지로 자꾸만 연로해지시는 장모님을 사위이자 자식으로서 두 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반드시 지켜드리겠다고 말이죠. 과거 철부지였던 절 품어지고 지켜주신 두 분처럼 이제는 제가 두 분 뒤를 지켜드리며 살 거라고 말입니다. 또한 저는 앞으로 누구보다 든든하고 현명했던 장인이자 아버지였던 장인어른처럼
제 두 아들에게도 듬직한 아버지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 거예요. 다른 분들은 사연을 보내며 끝에 좋은 말씀을 해주시곤 하더군요. 하지만 워낙 말재주가 없는 전 그냥 기억을 잃던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위해 주셨던 장인어른께 마지막 말을 남기며 이만 사연을 마치려고 해요. 장인어른 엉망인 부모를 만나 부모의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고 살았던 텅 빈 제 마음을 눈물 나도록 따뜻한 온정과 애정으로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 제 장인어른으로 나타나 주셔서 감사드려요. 장인어른은 과거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저의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십니다. 다음 생엔 꼭 제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사랑